이번 시간에는 군무원 사이버직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군무원 시험에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정보보호론하고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9급 문제, 7급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과목의 출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보보호론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큰 틀을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 보안의 3요소를 비롯해서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 암호화 관련된 내용들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론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웹하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들어가고요.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접근 통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강제적 접근 통제, 임의적 접근 통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 정보보호론에서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 정보보호 관리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겠습니다. ISMSP,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러한 법률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일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채용 시험이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도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들이 최신 정보보호 동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로는 크게 보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당연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최신 정보보호 동향 그랬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도 합니다. 문제은행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이 정보보호론에 또 들어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지만 정보보호론에서도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고 실제로도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그러면 영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네트워크 보안이 관련된 영역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어떻게 보면 좀 중복이 되는 내용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을 볼 것 같으면요. 일단 네트워크 기본적인 내용들. 네트워크 보안인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제가 수업하는 네트워크 보안 과목에서도 초반에 뭐해요? OSI 7계층을 비롯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죠.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네트워크 기초 관련된 내용들. 근데 여기에 좀 더 나가서 네트워크 이론을 전공하신 분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네트워크를 전공하신 분이, 그러니까 정보보호를 전공하신 분이 아닌 네트워크 전공하신 분이 출제를 한다면 네트워크 프로토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누가 출제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측하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토콜, 꼭 보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그런 내용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당연히 스캔 목록화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해킹 기법들. 해킹 기법 그러면 사실 이게 보안의 알파이자 오메가잖아요. 아닌가요? 암호화기 알파이자 오메가인가요? 아무튼 해킹 기법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정보보안 기사 문제에서 나온 해킹과 관련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해킹 기초라고 했지만 도대체 뭐가 기초인지 알 수는 없는데 우리 네트워크 보안 수업에서 배우는 세션 하이제킹을 비롯해서 네트워크 해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 해킹 관련된 내용들 당연히 나오고요. 서비스 거부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이것도 따로 제가 빼놨습니다.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한 문제나 두 문제는 거의 또 필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군에서는 무선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출제하시는 분이 군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지식으로 또 나올 수 있고 또 군에서도 필요하면 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내용을 나오고 네트워크 보안 장비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최신 정보보호 동향 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오고 또 최신 사이버 공격들, 해킹 기법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은
정보보호론의 네트워크 보안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시험으로 해가지고 또 따로 또 나오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시험을 볼 것 같으면은요. 자, 네트워크 보안 문제인데, 네트워크 보안 시험인데, 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 암호화, 시스템 보안, 웹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이런 정보 보호론에서 나오고 이게 직접적으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거야 싶은 이런 문제들도 네트워크 보안 과목에서 나와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완전히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공부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매년 출제위원을 국방부에서 선정을 할 때는 정보보호론 출제하시는 분 따로, 네트워크 보안 출제하시는 분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아마도 7급 따로, 9급 따로 갈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자 정보보호론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보안은 출제 안 할 거야. 내지는 네트워크 보안이니까 네트워크 보안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역은 출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강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출제하고 싶은 대로 그냥 출제를 해요. 근데 꼭 이 군무원뿐이 아니고 다른 시험들도 보면은요. 네트워크 보안을 보는 시험으로 보는 공공 선발 시험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보보안 직렬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또 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회 이런 쪽에서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이런 시험 과목을 보는 이런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문제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뭐 어느 한쪽만 무조건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다 아무것도 취급을 안 할 거야라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군무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 다루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AI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그냥 우리 최신 정보보호 동향이라는 큰 틀로 그냥 퉁쳐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쭉 이제 문제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특강에서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군무원 기출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것들을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정도의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는 마세요. 물론 제가 이제 문제와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지식 자체에 포커스보다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군무원 시험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큰 틀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군무원 시험 문제는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방부 리크루팅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 게시판 쫙 뒤져봐도 되고 그냥 구글링을 해봐도 돼요. 구글링 해가지고 보시면은 거기에서 뭐 학원에서 올린 데이터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 전부 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올린 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급별 시험 문제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 해서 가답안이라고 나와요. 답안지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실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보호론 9급 기출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시험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보보호 기본 개념으로 해서 자 2023년도 9급으로 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정보보호의 기본 목표 중 아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정보보호의 기본 목표. 우리 항상 보안의 3요소 뭐 어느 시험에서든 앞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보보호의 기본 목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허락된 사용자는 자산 서비스를 적절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 해주는 활동으로는 백업,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용량 증설, 침입 탐지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보기를 봤더니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성 이렇게 있네요. 그 중에서 이용, 활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 용량 증설 이거 뭡니까? 가용성이죠. 네. 그래서 가용성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암호화학 문제 중에서 뭐 암호화과 관련된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9급으로 해서 나온 문제,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SA 암호 알고리즘을 위해 두 개의 소수가 P는 3, Q는 11로 되어 있는 경우 공개키 N과 암호화 공개키가 2가 7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응되는 복호용 개인 키 D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죠? 우리가 암호학에서 배운 FM대로 가자면은요. FM대로 가자면 어떻게 푸냐면 이 문제는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쫙 표 만들어서 풀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시험에서 일단은 우리가 25문제를 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출제자도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되게 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이건 RSA의 구조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매우 쉽게 풀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것이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보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입을 쫙쫙쫙 해봐도 되는데 우리 이 RSA에서 이용하는 공개키 N 어떻게 구하죠? 두 개의 소수, 큰 소수, P와 Q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숫자로 줬습니다. 이미 P는 3, Q는 11. 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33 나오죠. 그러면 답의 범위가 여기에서는 봤더니 1번과 4번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암호화 공개키가 7이래요. 7. 그러면 우리가 이 암호화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 키의 값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P와 Q에 대해서 파이 N을 구하고요. 그죠? P-1 곱하기 Q-1. 그러니까 2 곱하기 10, 20 구하고요. 20을 구해놓고 이걸 20모듈러 해서 1이 나와야죠. 뭐가? 이 공개키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에다가 뭘 곱하면 모듈러 20 해가지고 1이 나올까요? 3을 곱하면 될까요? 5를 곱하면 될까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3 곱해봅니다. 7, 3, 21. 모듈러 20 하면 숫자 1 나오죠? 아,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펜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쑥 해가지고 눈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 말고도 뭐 DPL만 문제도 나오고요. 또 숫자가 여기서 어느 정도 커봤자 소수를 13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지는 뭐 어떤 문제들은 이제 뭐 암호화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암호화할 때도 거듭제곱의 숫자가 13을 넘어가지 않고 뭐 보통 3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특히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일일이 다 해볼 필요는 없는 그 정도로 나옵니다. 물론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암호학과 관련된 과목을 충실하게 수강을 하신 여러분들은 FM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다 계산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군무원 시험에서의 이 암호학 문제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4번만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많게는. 근데 눈으로 쓱 봤더니 보일 거예요.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구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본적인 구조에 맞춰가지고 쓱 해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특히 암호학은 너무 우리가 골치 아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자, 시스템 보안에서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좀 어려운 난이도 축에 속한다고 봐요. 문제는 24년도 9급에 나온 문제인데요. 유닉스의 특수 권한인 setUID, setGID, 스티키비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우리가 해킹 공부하면은 setUID, setGID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스티키비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레이스 컨디션 공부하려면은 또 스티키비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보기로 이렇게 쭉 나와요. setGID가 붙은 프로그램은 1번, setGID가 붙은 프로그램은 실행 시 소유자의 권한으로 전환된다. 그룹으로 전환되죠. 그 다음에 setUID를 설정하려면 루트 권한으로 change mode 275 파일 네임 이렇게 설정하면 change mode는 맞는데 setUID 하려면 2가 아니라 1 넣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티키비트가 설정된 디렉토리는 누구나 파일을 만들 수 있지만 자신의 소유자가 아닌 파일은 삭제할 수 없다. 그리고 스티키비트는 파일과 디렉토리 모두 설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답을 누구나 파일을 만들 수 있지만 자신의 소유가 아닌 파일은 삭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말. 다음 정보보호론에서 네트워크 보안 문제 중에 하나로 24년도 9급에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네트워크 공격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읽어보면은요. 네트워크 공격 방식이 일종으로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를 똑같게 해서 그럼 여기서 끝났죠. 자, 네트워크 보안 똑바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격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공격 방식.
대응 방법으로는 출발자, 목적자 IP가 동일한 패킷을 방화벽에서 차단. 지금의 방화벽들은 다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도록 OS에서도 다 드롭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출발자, 목적자 IP 똑같이 하는 공격 뭐예요? 랜드 공격이죠. 랜드 어택.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24년도 문제인데 저도 시험에서 수업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랜드 공격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막 좀 취약하게 세팅을 해놔야 돼요. 다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또 방화벽에서 다 필터링 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24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웹보안 23년도 9급 문제로 다음 중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수행되는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라고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웹보안에서 뭐 기본적인 공격이죠, 그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격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맞춰라라는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쫙 한번 볼게요. 일단 공격자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코드를 포함한 게시판의 글을 웹서버에 저장한다.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 올린다라는 얘기죠. 그 코드 글로 올린다는 얘기죠. 웹서버에 저장한다라는 게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이거 가장 처음 아닌가요? 그 다음 웹 사용자는 공격자가 작성해 놓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코드를 포함한 게시판의 글에 접근한다. 클릭해가지고 내용을 본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포함한 게시판의 글이 웹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클릭하니까 이제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로 넘어가는 거죠. 그대로인데요. 사용자 시스템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코드가 실행된다. 사용자 시스템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공격 결과가 공격자에게 쭉 읽어봤더니 되게 자연스러워요. 흐름이. 가나다라 순서대로 될 겁니다. 실제로 23년도 9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답은 1번. 그죠? 물론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공격을 수행을 하는 그래서 순서를 찾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이 보통 이제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절차에 대한 문제들, 절차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을 이해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우연히 23년도 이건 뭐 출제하신 분이 조금 귀찮으셨는지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다음 25년도에 나온 문제로요. 임의적 접근 제어 D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보기를 쭉 이번엔 읽어봐야겠죠. 임의적 접근 제어 1번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역할 기반 접근 제어. 그리고 객체 소유자가 해당 객체의 접근 통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오케이. 자, 3번. 주체와 객체 사이의 환경에 따라 접근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접근 권한 부여를 하는 것인 것 같고요. 상태? 접근 권한인 것 같고. 4번. 중앙 집중적 접근 제어 방식으로 모든 주체 및 객체에 대한 허용 등급을 설정해 줘야 한다. 이건 강제적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 같고요. 그렇죠? 답은 2번. 객체 소유자가 해당 객체의 접근 통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적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 쉽게 얘기해서 우리 OS 같은 경우 파일의 소유자가 객체죠. 객체가 파일이고 파일의 소유자가 그 파일에 대한 접근 통제 방법을 읽기 쓰기 이런 식으로 다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강제적 접근 제어, 임의적 접근 제어, 기타 여러 가지 또 역할 기반 접근 제어 각각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법률과 관련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또 나오게 됩니다. 자, 24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 중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왔어요. 1번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비밀번호 등이 있으며 모두 복호화가 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정보보호 전공자라면 알고 있는 상식. 비밀번호는 복호화 돼서는 안 되죠. 보통 해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맞는 말.
적절한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이 유력한 후보가 되겠고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처리해야 한다. 뭐 6개월이냐, 뭐 1년이냐, 3년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런 숫자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 경우에는 1년 접속 기록은 1년 해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4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은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했으면 나머지 3개는 틀린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몇 년이냐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사실 좀 굉장히 치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무 과정에 있어서는 또 정보를 얼만큼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또 매우 밀접하게 다뤄져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학습을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최신 동향으로 가서 26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사물 인터넷 장비를 주로 감염시키고 P2P 기반의 본넷을 구성하며 2020년대 들어서 지속해서 대량으로 탐지되고 있는 악성 코드가 무엇이냐? IoT 그리고 P2P 본넷 구성하는 악성 코드가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일단 답은 여기 3번 모지라는 악성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모텟, 락키봇, 그리고 폰북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악성 코드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보안 관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리포트를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또 위협 대응이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리포트를 계속 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있기는 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를 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침해 사고 대응 말고 일반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영역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겁니다. 악성 코드의 이름, 어떤 특성을 가진 악성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실무자로서 침해 사고 대응이라든가 뭐 위협 관리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리포트를 보고 알 수 있지만은, 실무자로서 그런 것이 불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지지넷이나 아니면은 보안 뉴스나 이런 데서 특정 악성 코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종종 정리를 해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쭉 학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도 보셨지만 최신 동향이라고 했잖아요. 20년대 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최신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모호합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는 한다. 이런 악성 코드에 대한 내용들 말고도요. 또 네트워크 보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툴들, 공식적으로 상용으로 판매하는 툴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지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유명한 툴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안에 사용하는 그런 툴들이 우리가 사용해 본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은근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9급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네트워크 보안 기출문제 9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기초로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트워크 OSI 모델 7계층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포맷에 관하여 데이터의 암호화 복구화를 책임지는 영역은 어딜까요? 이거는 뭐 어느 영역에서 한다, 어느 계층에서 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 계층에서 이런 각 계층별로 어떤 역할을 한다. 특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문제니까 암호화, 표현 계층과 관련된 거거든요. 문제들이 나왔고, 다음 이제 스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23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포트 스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시스템의 논리 주소, 2번 시스템의 동작 여부, 3번 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4번 방화벽의 필터링 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1번 시스템의 논리 주소, 뭘 의미하는 거죠? IP 주소.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냥 우리가 IP 주소 그러면 그냥 알 텐데 시스템의 논리 주소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꼬아놨죠.
시스템의 동작 여부, 시스템 동작하고 있냐 아니냐. 포트 스캔은 포트 번호를 알게 되는 거죠. 포트 번호. 그래가지고 3번 시스템의 제공 서비스를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포트 스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스템이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과를 하면, 방화벽을 통과를 하면은 그에 대한 응답이 올 테니까 방화벽의 필터링 규칙이 어떤 거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의 논리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IP 주소는 기본적으로 포트 스캔을 수행을 하려면 우리가 IP는 알아야 돼요, 이미. 물론 이제 뭐 브로드캐스팅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느 대상을 포트 스캔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알기 때문에 IP 주소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네트워크 보안에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해킹 문제는 또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공격자가 발신 주소를 공격 대상의 IP로, 목적지 주소를 직접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설정한 핑 메시지를 통해 증폭 네트워크의 시스템들이 공격 대상에게 핑 응답 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도록 하는 공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스머프 어택이죠.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서비스 거부 공격. 다음 중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1번 공격 트래픽의 소스 IP 주소 차단하는 것. 2번 방화벽 및 IDS IPS 시스템을 이용한 필터링. 3번 트래픽 분석을 통한 비정상적인 패턴에 대한 탐지. 4번 유입되는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한 활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트래픽을 다 허용해버리면 안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선 네트워크 보안 이런 문제 나옵니다. 진짜처럼 꾸며진 가짜 와이파이로 접근을 유도한 다음 사용자 신상 정보를 훔치는 공격 기법을 1번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이라고 하느냐, 2번 딥페이크라고 하느냐, 3번 이블 트윈이라고 하느냐, 4번 APT 공격이라고 하느냐. 이 경우에는 자, 가짜 와이파이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SSD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가짜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은 거기에서 정보를 빼내는 이블 트윈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것도 특정 공격 기법이고 그 공격 기법에 어떤 이름이 매칭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선 네트워크 보안의 영역이긴 했지만은 뭐 이렇게 특정 공격 기법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 거고요. 또 무선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무선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볼 수 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 관련해서 장비 솔루션 약간 애매합니다. 1번. 자, 26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스노트 수리카타 형식의 규칙이 있다. 룰이죠.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룰이 쭉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는 거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얼럿, 경고 난다. TCP, NE/NE에서 192.168점, 10.0에 24, 그리고 80번 포트. 사이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IP 대역을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해놓고, 메시지는 뭐냐? Suspicious URI 돼 있고, 실질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어디에 접근해요? 뭘 요구하는 거? 내용, 트래픽에 admin.php, 어드민 페이지에 접근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뒤는 뭐 이제 HTTP URI, 그리고 SID 있고, 어드민 페이지에 접근하려고 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룰이구나. 어디서? 외부, NE/NE에서 192.168이니까 C클래스죠. 내부로 들어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출발지가 내부망이고 목적지가 외부망인 패킷만 탐지한다. 아니죠? 2번, 목적지가 192.168 쭉 이거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TCP 80번 포트이며 80번, HTTP URI에 admin.php가 포함된 트래픽에 대해서 suspicious URI다라고 경고를 한다. 그대로 그냥 읽은 겁니다. 그리고 3번, 모든 유디 패킷을 차단한다. 관련 없고, 4번, 이 규칙은 방화벽 나트 규칙이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을 3번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물론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 볼 때 이건 수능에서도 적용이 되는 일종의 통밥이기도 해요. 가장 긴 거, 잘 몰라요. 가장 긴 거. 답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안 솔루션으로 뭐 나트에 대한 내용들 나옵니다. 나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나트는 적절한 거 지금 찾는 거예요. 주소 변환 기능이며 접근 제어, 침입 탐지, 인증을 대체하지 못한다. 그죠? 나트는. 주소 변환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안 요소들도 있기는 한데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해주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2번,
나트만 적용하면 내부의 모든 보안 위협이 제거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번, 나트는 암호화 프로토콜이라 상관없습니다. 4번, 나트를 사용하면 악성 코드의 외부 통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객관식 보기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보기들은 보통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나트는 그냥 주소 변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7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급에서의 정보보호 개념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음 용어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영어 실력이네요. 영어 실력. 자, 1번 리퓨데이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부인 방지인데, 그죠? 2번 컨피덴셜리티,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 조금 애매한 문장이긴 한데 뭔지는 알 것 같죠, 그죠? 송수신되는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암호화 관련, 기밀성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3번 인티그리티,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 무결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4번 오센티케이션,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능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안의 3요소를 물어본 게 아니죠. 정보보호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맞는 말 아니야? 네.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은 뭐죠? 리피디에이션이 아니라 넌 리피디에이션. 일부러 단어 하나 살짝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시험 현장에 가면은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는, 고민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거 영어 실력 문제예요.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근데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워낙에 맞추다 보니까 쭉 읽다 보면 다 맞고 1번 수상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거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암호학으로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가지고 1번 일반적으로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비하여 암호화 복잡과 빠르다. 대칭키는 그렇죠. RSA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DES-AES가 훨씬 빠릅니다. 2번 비대칭키 암호화 방법에 비하여 키 분배 및 관리가 어렵다. 대칭키는 더 어렵습니다. 3번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예로는 AES, EGC 등이 있다. 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요. EGC 뭐예요? 일립틱 커브 크립토그래피 타원 곡선. 이거 뭐 하는 거죠? 보통 엘가말의 체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개키죠. 대칭키가 아닙니다. ECC. 이 들어갔다고 해서 4번 암호화 복화를 위하여 같은 키를 사용한다. 그 대칭키. 그래가지고 하나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면 제일 긴 건 아니었지만, 그죠?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7급인데도 이런 정도의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정보보호론에 나오는 시스템 보안은 조금 난이도가 이제 높아졌어요. 물론 이런 문제가 9급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 반칙도 아닙니다. ASLR,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1번 가상 메모리의 메모리 공간 배치를 프로세스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기법이다. 2번 리턴 어드레스를 변경하는 공격에 대해 공격자가 원하는 메모리 주소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3번 최신 운영체제에서는 대부분 지원한다. 4번 같은 실행 파일의 경우 메모리 공간 배치가 동일하게 된다. 랜더마이제이션 동일하게 된다. 이거 영어 문제죠. 국어 문제라고 해석만 하면 국어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죠? 몰라도 이런 국어 실력으로 당연히 알면 우리가 그냥 답을 딱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어느 정도의 국어 실력이 있으면, 높은 수준의 국어 실력이 있으면은 모르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심심찮게 발생이 됩니다. 자, 23년에 나온 문제 중 네트워크 보안 문제, 또 이런 식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 중 프로토콜의 오류 제어 로직을 악용하여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보안 과목 할 때 요 세 가지 항상 세트로 간다 그랬어요. 봉크, 보잉크, 티어드롭. 그죠? 거기서 빠진 거 2번 랜드 공격. 이런 식으로 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것도 한글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영어로만 보통 많이 접했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티어드롭 뭐지? 이건 드롭인데?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26년도에 7급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보안 약점인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CSRF, CSRF라고도 하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웹공격에 대한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의 보안 약점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C서프에 대한 내용. 예,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 1번.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수정, 삭제,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 그리고 2번. 사용자가 인증한 세션이 유지되어 비정상적인 요청을 구분하지 못한 점을 악용할 수 있다. 악용하는 공격이다. 2번. 입력 화면의 양식은 포스트 방식보다 겟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 보안에서 포스트보다는 겟이 더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4번. 입력을 처리하는 토큰을 사용하여 공격자의 직접적인 URL 사용이 동작하지 않도록 대응을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데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틀리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나머지 3개 맞는 거 있으니까 이게 틀렸겠지라고 답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은 문제의 의도를 쭉 보고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뒤집어 썼구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접근 통제 문제로 23년도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접근자의 행렬 ACM, 액세스 컨트롤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 딱 나와서 처음 딱 봤을 때 당황스럽죠. 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거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자, 파일 A, B가 있고 프로그램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앨리스, 밥, 샘, 프로그램 1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일단 프로그램 1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네요. 자, 이 프로그램 1은 파일 A에 대해서 리드하고 파일 B에 대해서 라이트를 합니다. 이런 권한이 부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앨리스는 파일 B의 소유자이면서 다른 권한은 따로 없네요. 그리고 밥은 리드 라이트, 그 다음에 실행 권한 이렇게 있고, 프로그램이니까 실행 권한 있고, 예. 그 다음에 샘은 리드가 있고 리드 라이트, 그 다음에 익스큐트. 프로그램 1에 대해 가지고 리드 라이트, 익스큐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1을 가지고 파일 A에 대한 리드, 파일 B에 대한 라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내용을 봅시다. 1번. 이미 접근 제어 모델로 주체와 객체를 알고 있으면 바로 권한 확인이 가능하다. 네,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그렇죠. 주체 이쪽, 객체 이쪽 하면은 권한을 쭉 보면서 알 수가 있다. 밥의 권한 목록은 파일 A 리드, 파일 B 라이트, 프로그램 A 큐트이다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파일 A에 대한 접근 제어 목록 앨리스 없고 밥, 리드, 샘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1은 리드고 이거 그냥 파일 A에 대해 그대로 읽은 거죠? 4번 샘은 파일 B에 대해 리드 권한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파일 B에 대해서 리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1에 대해 가지고 리드 라이트 익스큐트를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1이 파일 B에 대해 가지고 라이트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은 프로그램 1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파일 B에 대해서 라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우리 되게 쉽지 않나요? 정보 보호를 몰라도 첫 번째 행렬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정말로 그냥 우리가 굳이 뭘 외우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다만 익숙해져야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익숙해졌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 문제 26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처리되는 가명정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보기를 봤더니 자, 숫자는 관련이 없고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 개인정보 정정 삭제, 개인정보 처리 정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가명정보는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우리가 정보보호 법률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비슷한 문구들이 이곳저곳에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가명정보 처리, 그 다음에 제3자가 정보보호를 처리할 때 비슷비슷한 문구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명정보,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적용되는 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문맥상으로 쭉 봤더니 업무를 다른 데 위탁해도 가명정보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보호 요구사항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법률 조항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 조항들은 있지만 쭉 봤더니 의미상 가면 정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공부를 했으니까. 의미상 일반적인 개인정보 동일하게 무엇일까? 예, 업무 위탁할 때 업무 위탁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 넘어갈 거고 그러면은 위탁자, 수탁자가 있는데 예, 서로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의미의 개념만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법률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26년에 이런 문제가 이제 최신 동향 관련된 문제로 나왔습니다. 악의적인 의도에 맞게 학습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에 사용했던 데이터 자체를 추출하는 공격으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1번 전도 공격, 2번 회피 공격, 3번 오형 공격, 4번 프롬프트 공격 이런 게 있습니다. 자, AI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에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I가 워낙에 많이 우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문제에서도 물론 정보보호론 교과서라는 게 있나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는 AI가 직접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거의 없기는 한데 AI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2025년도 문제는요. AI 문제가 한 서너 문제가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정보보호론 공부하는데 AI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오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 자체를 추출하는 공격. 이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 AI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류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있는 AI 모델에서 데이터를 일종의 축약을 해와가지고 이걸 별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증류,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자체를 뽑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inversion attack, 전도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평상시에 AI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어 실력으로 찍어야죠. 국어 실력이나 영어 실력으로 찍어야 될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인베이전, 회피 아니겠죠? 프롬프트 직접적으로 뭐 입력해야 되잖아요. 프롬프트 막 변경해가지고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포이즈닝이나 전도 공격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포이즈닝 우리 어디서 사용하죠? 뭐 DNS 포이즈닝 뭐 이런 거 할 때, 캐시 포이즈닝 이런 거 할 때 오염, 데이터를 변경시키잖아요. 그런 데서 힌트를 얻게 된다면은 이건 데이터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 추출, 국어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 공격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보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초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제가 수업에서 SNMP에 대해 가지고 많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SNMP 자체에 대해 가지고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네트워크는 당연히 많이 사용하지만은 보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누구나 SNMP의 MIB 정보를 볼 수 있고 대부분 다른 커뮤니티를 기본 설정인 퍼블릭으로 사용한다. 뭐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고 2번 SNMP는 보통 UDP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3번 SNMP 버전 1은 암호화도 안 되고 평문 전송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4번 SNMP 버전 2는 인증 기능을 추가해서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보안성을 향상시킨 거는 SNMP 버전 3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 쭉 보면은 특히 SNMP 관련해 가지고는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스캔에 대해서 해커가 해킹할 시스템을 스캔해서 시스템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 중 스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가장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TCP 오픈 스캔, ICMP 에코 리퀘스트와 리플라이, ICMP 타임스탬프 리퀘스트와 리플라이, 핑. 딱 봐도 세 개는 다 ICMP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TCP 오픈 스캔. TCP 오픈 스캔은 문자 그대로 TCP 세션을 맺어가지고 포트가 열려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ICMP와 관련된 것들은 호스트가 살아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로 해서 ARP 스푸핑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 징후가 발견됐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발생한 ARP 스푸핑 공격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가 ARP 스푸핑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보안에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IP 주소와 맥 주소 연결하는 이런 ARP 테이블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자, 1번이 아니라 직원의 PC와 서버 간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동시에 특정 내부 PC에서 ARP 테이블이 비정상적으로 변경됐다. ARP 스푸핑이 일어난 거죠. 이후 사내 웹 시스템 로그인 계정이 외부에서 악용된 정황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ARP 스푸핑 알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그 결과로 뭐가 된 건가요? 1번 인증정보 탈취, 2번 패킷 분실, 3번 암호화 키 생성, 4번 포트 스캔. 이것도 국어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 로그인 계정이 외부에서 악용됐대잖아요. 뭐예요? 인증정보 탈취된 거죠. ARP 스푸핑 과정에서.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보기가 다른 문제에서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쭉 읽어보면 ARP 스푸핑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핵심은 여기잖아요. 그죠? 국어 실력입니다. 이거. 인증정보 탈취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서비스 거부. 26년도에 나온 문제인데요. 도스 공격 및 DR도스, DDoS가 아니라 DR도스, 리플렉션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1번 7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서비스 거부 공격에는 대역폭 고갈 공격, 세션 고갈 공격, 서버의 자원 고갈 공격 등이 있다. 이거 자원 고갈, 세션 이런 거 다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죠? 대역폭도 그렇고. 자, 2번 봅시다. 라우터나 방화벽에서 출발 IP, 목적 IP가 동일시되면 탐지해서 차단하는 공격은 랜더 어택이다. 그죠?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고. 랜더 어택 진짜 많이 나와요. 3번 스머프 공격은 ICMP 패키지를 사용하여 출발자 IP를 피해자 주소로 위조해서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해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공격. 그리고 프레글, 스머프 얘기하면서 프레글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프레글은 UDP를 이용해서 출발자 IP를 위조하고 브로드캐스트 다 맞는 말, 1번 틀린 말. 답을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거부, DR도스 공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서비스 거부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이거 어느 계층에서의 공격이냐라는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또 무선으로 이런 게 나왔어요. 26년도에 IEEE 802.11의 I 표준 버전을 RSN이라고 합니다. 로버스트 시큐리티 네트워크라고 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개는 맞는 말이라는 거죠. 자, 1번 인증 및 키 생성 서비스에 확장 가능한 프로토콜 EAP를 활용을 한다. 이거 IEEE 802.11i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2번 동작 단계는 탐색 키 관리, 인증, 안전한 데이터 전송, 연결 중단 순서로 진행된다. 탐색하고 데이터 전송한 다음에 연결 중단은 맞는데, 키 관리와 인증, 인증 먼저 한 다음에 키 관리 하겠죠. 키 관리와 인증을 살짝 바꿔놨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순서 있고 순서를 살짝 바꿔놓은. 3번 몇 개층의 데이터와 데이터가 바뀌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무결성 코드를 함께 암호화한다. IEEE 802.11i에서는 무결성 코드를 한꺼번에 암호하고요. 기밀성을 위해서 TKIP하고 AES, CCNP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거는 무선 네트워크 기본 정리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키 관리와 인증의 순서를 살짝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무선에서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 프로토콜들에 대해 가지고 순서들을 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외울 필요는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대한 내용으로 19번. 다음 중 네트워크 방화벽의 한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1번 바이러스 차단 불가, 2번 내부 공격자 차단 불가, 3번 방화벽을 우회하는 공격 차단 불가, 4번 패킷의 IP 주소와 이에 대응하는 포트 번호 차단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방화벽의 기능으로서 바이러스 악성 코드에 대해 가지고 차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것은 방화벽의 원론적인 내용. 보통 국가에서 하는 시험에서는 방화벽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제조업체들이 집어넣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하는 시험,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예요? IP와 포트를 가지고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계가 아니라 원래 방화벽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나머지들은 방화벽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되는 걸로 해놨는데 차단 불가는 원래 방화벽의 기능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자, 다음. 자, 23년도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사와 지사 간에 임대 전용망을 사용하여 고가 임대료를 지불하며 이들 간에 통신을 했다. 임대 전용망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었어요. 고가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용망을 사용하지 않고 공용 인터넷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뭐 써요? VPN 쓰겠죠. 그래가지고 이를 위해 본사와 지사 간에 VPN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서 본사와 지사 간에 터널링 기술로 시큐어 채널이 만들어져 공용 인터넷을 전용망처럼 사용을 한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VPN 프로토콜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쭉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본사, 지사 있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좋은 거 뭐냐? VPN 프로토콜 좋은 거 뭐냐? 1번 IPsec, 2번 TLS, 3번 SSL, 4번 SSH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 IPsec이죠. 그죠? 네. 나머지도 물론 암호화 통신을 수행을 하는 프로토콜들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TLS, SLS 보통 SSL 어디서 많이 웹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TLS 같은 경우는 VPN 프로토콜로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좋은 IPsec이 있잖아요. 원래 그 용도로 사용하려는 IPsec이 있으니까 그냥 IPsec 사용하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조금 이제 사용할 때 IPsec보다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SSH 같은 경우는 또 한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쭉 길게 나오고 근데 결국은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도 내용을 핵심을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려면 25분 동안에 25문제를 빨리빨리 풀려면은 독서량 그죠? 잘 읽고 핵심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답을 빠르게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9급, 7급 실제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뭐 많은 기출 문제들이 이미 인터넷에 국방부를 통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출 문제들 쭉 보면서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서 뭐 반드시 정보보호 분야에 있는 그 많은 직업 중에서 공무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AI가 발달이 되면서 정보보안 분야뿐만이 아니라 IT 산업 전반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국가에 기여를 하면서 또 사회 발전에 이바지를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업무로서의 공무원도 공공성을 가진 이런 내용으로 공무원 사이버직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특강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다른 여러 과목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